저는 이렇게 세련되게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줄 모르고요. 정말 그 뚫레뚫레 청바지 차림으로 왔는데 여기는 거의 테드 컨퍼런스 같은 분위기에 무대 장치에다가 동영상이 뒤에서 움직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 준비하신 운영자분들께서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고 제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을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준비하셔서 홍보도 좀 도와드릴 겸 제 자랑도 할 겸 신영복 선생님 바로 다음에 강연을 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멘션을 하나 보내셨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김연아 선수 다음에 연기하는 아사다 마오의 기분이시겠어요. 여기 혹시 그분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광민정으로 해주세요. 저에게도 태극마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조금 아까 신영복 선생님이 하신 강연을 들으니까 이제 아사다마오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몇 가지 이제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을 이어서 조금 더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경제와 관련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신지 좀 제가 궁금한데요.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198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앞줄은 내리시고요. 꽤 많으시네요, 그래도.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이신 분 계신가요? 대학원, 예, 대학원 저기. 그래도 대학원 재학 중이신 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시는군요. 이제 재학 중이신 분들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행복하신가요? 어떠세요? 대학생활 재미있으신가요? 성공회 대학교 학생들만 재미있다고 대답하고 나머지는 재미없는 모양이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조금 아까 드린 질문 좀 나쁜 질문이죠. 대답하기 좀 애매모호한 질문인데 여러분들 여기 맨 앞줄에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들보다 아마 25년 내지 30년 정도 조금 더 먼저 사셨나요? 하여튼 이 선생님들 세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덜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협동조합 하려고 하시는 관심 있는 대학생들은 어떤 느낌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앞서서 세상을 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앞선 세대들, 선배 세대일 수도 있고 기성 세대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거꾸로신가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시니까 우리가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또는 내가 창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또는 뭐 NGO, 제3섹터에서 또는 뭐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우리 선배 세대, 기성 세대보다는 더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훨씬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오랫동안 주인으로 훨씬 덜 주인되게 살아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 그냥 평범한 평균적인 청년 중에 대부분은 제가 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묘하게도 다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덜 주인 될 것 같다. 기성세대보다 덜 행복할 것 같다. 앞선 세대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뭔가 취직도 옛날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고 돈을 벌기도 힘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오늘은.
그것과 우리가 지금 협동이라는 주제로 뭔가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겪었던 일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동네에 이런 책방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동네 책방이죠. 근데 이 책방은 우리 동네에서, 저는 서울에 삽니다. 저도 서울에 변방인데 여기보다는 중심이에요. 용자구 대방동에 삽니다. 강남도 아니고 강북도 아닌 묘한 위치죠. 우리 동네에 있는 책방인데요. 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동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놀라운 서울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제가 25년 내지 25년, 26년, 27년, 하여튼 25년에서 30년 사이 전에 이 책방을 애용했었거든요. 80년대 중반 정도이죠. 그때 이 책방은 동네에 아주 새롭게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이 세련된 책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시집 같은 걸 사실 좋아해서, 지금은 경제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책방에 가서 시집도 보고 주인 아저씨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네 서점들 되게 어려웠잖아요. 동네 빵집들도 어려웠고요.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다 어려웠죠. 근데 제가 그 책방에 다니던 그 시절은 우리 동네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대체로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신영복 선생님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동네 집들은 따닥따닥 모여있고, 동네 어귀에는 구멍가게가 있고, 그 근처에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대부분 책방이 있고 빵집이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동네 어귀에 공동수도가 있고, 거기서 가서 물을 길어와서 물을 마셔야 하고, 또 공동 화장실이 있는 동네도 있었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1982년부터 시작된 그 칼라 텔레비전이 처음으로 들여와가지고 이 복싱 경기나 이 축구 경기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거나 이런 날에는 다 칼라 텔레비 보러 그 집 거실에 모이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 그때 동네 구멍가게는 콩나물과 두부를 물론 매일 팔긴 했지만 그것만 파는 데는 아니었죠.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구멍가게 가서 아줌마하고 잠깐 놀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가서 거기 있다가 나중에 엄마가 좀 늦게 집에 돌아오면서 걔를 딱 데리고 오면서 구멍가게 아줌마한테 돈 주고 아이가 그동안 먹었던 아이스크림과 과자값을 지불하는 그런 보육센터이기도 했고, 집에 집 배운 아저씨가 와서 소포 붙이려고 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소포 맡겨놓는 그런 물류센터 역할도 구멍가게가 했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네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동네 앞에서 매일 제기차고 땅 따먹기 하고 팽이 치는 아이들 맨날 있었고, 나가면 같이 놀 수 있었고, 그런 동네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25년, 30년 전과 지금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죠.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제 고향인 서울에 있는 동네들은 다 이렇게 재개발이 되고 대부분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변화했는데요.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동네에 있던 물류센터와 보육센터와 그 놀이시설들, 그 동네 마당에 그 제기차기 하는, 그리고 뭐 동네 극장, 칼라 텔레비전이 있는 집의 거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졌죠. 사라졌다고 우리 다들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사라진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제가 그런데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2, 3년 전인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태어난 동네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계속 살았던 건 아니고, 뭐 이사도 다니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중간에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 동네에 딱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됐는데, 동네를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주변에 있던 것들 당연히 상당 부분 없어졌더라고요. 동네 구멍가게 있던 자리에는
영어학원이 들어선 빌딩이 들어섰고, 동네 두부 공장 헐리고 거기에 이제 빌라가 들어서고, 이렇게 다 변화했는데요. 서점이 있더라고요. 이 서점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바로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는 건데, 이름도 늘 푸른 글빵이잖아요. 에버그린하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영어로 써, 이 에버그린 북스토어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간판은 그 당시로서는 또 굉장히 현대적인, 근데 똑같은 간판이 그대로 있더라.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서점 주인 아저씨 그대로 딱 있는 거죠. 조금 연세가 드셨지만 그 자리에서 그 배치도 안 바뀌고 그 자리에서 딱 저를 딱 주시를 하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이네 이러면서 25년 만에 갔는데 하여튼 뭐 무뚝뚝한 아저씨니까 그러려니 하고 돌아서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구멍가게도 없어지고 뭐 동네 빵집도 없어지고 서점도 없어지고 다 어려운데 이 동네 서점 이 자리에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사실은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동네에서 25년 동안 계속 서점을 하고 있는 주인 아저씨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구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적 비전이나 욕망이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파트 단지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되게 소박하게 나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싶고 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책을 만지고 파는 일이니까 이 일을 하고 책 사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책을 많이 팔아서 현금을 5억 만든 다음에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아파트가 10억으로 오르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땅을 산 다음에 그걸 30억으로 50억으로 만들겠다 이런 경제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진 않았겠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속 가능한 삶을 살겠다, 소박하게 살겠다, 큰 경제적 비전은 아니고 그냥 1인당 국민소득 정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벌면서 살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 지역에 살겠다 라는 생각이 실현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불가능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게 정말 이상한 이유는 우리가 겪었던 일들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그 86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께 제가 지금부터 한국에서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25년, 3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쭉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금 상징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25년 뒤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대학에 다니고 계시다면 20대 초반이실 텐데 초반이나 중반이실 텐데 여러분들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나라는 어떤 모양일까?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한국 경제 엄청나게 발전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GDP 성장률을 계속해서 이 고성장을 되었고 딱 한국 경제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한 건 딱 3번인데요. 70년대 석유 파동 됐을 때하고 물론 이제 60년대 경제 개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석유 파동이었을 때하고 그리고 IMF 구제금융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왔을 때하고 그리고 2008년에 그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빼고는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을 했죠. 이런 나라도 굉장히 드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저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국제적으로 이거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서양 사람들은 한국은 전쟁이 나가지고 폐허가 된 나라로 그냥 그
그때까지도 그냥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군부 쿠데타 일어나서 군인들이 집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나라에서 아시안 게임을 여니까 좀 뭐랄까요?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데 심지어 이제 그냥 라면만 먹고 뛰었다는 임춘애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또 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놀랄만한 사건인데요. 계속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1991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해요. 여러분들은 왠지 느낌이 우리나라가 천년만년 유엔에 가입된 그런 국가일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지금. 근데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1991년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이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993년에는 당시로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군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죠. 이게 정말 수십 년 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상. 그거 정말 그런 일이 문민정 무수립이라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잖아요. 여기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이 클럽인데 이게 UN 가입한 지 5년 만에 OECD에 가입한 거니까 초고속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97년 말에 이제 이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1998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IMF 금융위기 구제금융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3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2001년에 졸업을 했는데 사실은 IMF 구제금융 받은 나라 중에서 이렇게 빨리 졸업한 나라도 없고 졸업한 다음에 다시 또 IMF 구제금융 다시 받을 정도로 나빠지지 않은 나라가 사실은 희귀합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합치면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받거나 아니면 빨리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나머지 전부인 거죠. 그리고 그 1997년 말에 대통령 선거에서 93년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야당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죠. 여러분들 웃고 계시지만 그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중전화 카드까지 발매를 했대요. 공중전화 카드 갖고 계신 분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1998년의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일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먼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 현대 어느 시점인데 분명히 현대의 어느 시점인데요. 굉장히 먼 과거처럼 느껴지고 그때 전 국민이 축하하기 위해서 발매했던 그 카드를 여러분들 아무도 안 갖고 계신 거죠.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뭐 월드컵도 열리고요. 뭐 G20도 열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조금씩 돌이켜보세요. 삼성전자,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980년대 초반에 만든 텔레비전입니다. 그런 삼성전자는 지금 스마트폰과 LCD와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플레이어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폰이 이제 그 처음에 수출했을 때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미국의 데이비드 레터만 쇼라고 있습니다. 그 토크쇼죠. 야간에 막 정치인들 비웃고 그러는 걸로 유명한 토크쇼인데 거기에서 데이비드 레터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그 우주선을 발사할 때 거기다가 마크를 현대자동차라는 걸 딱 박으면은 이 우주인들이 공포에 떨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비아냥거림을 받던 차인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어쨌든 뭐 글로벌 탑5에 도전한다고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저씨가 동네 서점을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 왜 이상한 일일까? 우린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혹시 제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동안에? 지금부터 25년 뒤에는 그 25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 사회, 한국 경제라는 크게 봐서 한국 사회, 한국 경제. 그리고 25년 뒤에
아마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겠죠. 소박한 경제적 비전과 적절한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 제가 기성세대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건 굉장히 세대 간의 반목을 부추기는, 신영복 선생님이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인데, 굉장히 아까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만한 표현인데요. 어쨌든 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죠. 더 주인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글씨 받으셨죠? 제일 어리다는 이유로 글씨를 받으셨는데요. 모든 일엔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요. 앞선 기성세대보다 본인이 더 지금 주인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앞으로 주인되게 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질문이 많이 어려운데요. 세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제 경우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제 삶이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제 삶이 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대로 전체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고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박수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앞선 선배 세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의 불안을 모두가 다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은 20대일 때, 뭔가 미래가 불확실할 때, 막 사회는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런 시기가 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각기 이렇게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방식이 분명히 이 특정 세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대론이 아니고요. 그 시기에 한국 경제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주인으로 느끼기 위해서 지금 앞선 세대는 자기 집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 내 집의 주인이 되면은 나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믿었어요. 평균적으로. 다 예외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안 그럴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정주인 사장님 비롯해서 협동조합 열심히 하시는 분들. 첫 번째는 집과 이 자산에 대한 그런 욕구였고요. 두 번째는 내 일자리입니다. 평생 직장. 내가 어디 들어가서 이거 끝까지 하는 거. 이 회사는 내 거나 마찬가지인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내 것이었고. 세 번째는 내 사업이죠. 왜,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도 유행하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서울 명동에 가서 김 사장님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 한 반이 이렇게 뒤돌아본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이면 한국의 그 자영업자 비중이 취업자 중에서 한 4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취업자 중에서 한 30%가 자영업자죠.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서 봐도 한 14%, 15% 정도가 자영업자인 사회인 거죠. 자기 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사회고, 어떻게 해서든 기회만 생기면은 자기
가게를 이렇게 막 차리는 방식으로 나의 주인됨을 많이 입증을 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 직장 오랫동안 다니다가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동기의 상당수가 사실 사장님이 되고 싶어서 내 것을 갖고 싶어서인 거죠. 집에 있으면 뭔가 무능한 사람인 것 같고 주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로 상징되는 거죠. 내 냉장고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욕구를 해결했습니다. 이 냉장고라는 건 뭐냐면 소비죠. 많이 사서 대형마트에 가서 많이 사와서 내 냉장고에 많이 집어넣고 많이 쓰고 있으면 뭔가 내가 입증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 세대를 지켜준 겁니다. 스스로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이런 거죠. 내 사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켰던 거죠. 이게 그냥 그 나이 또래들은 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다 디자인 된 거죠. 혹시 이 말을 했던 철학자 기억나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한테 충분히 큰 돌 하나하고 충분히 긴 막대기 하나를 주면 지구를 들어올려 보여주겠다. 라고 말했던 그리스의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아로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대답하는 분이 꼭 계세요.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지렛대라는 거죠. 지렛대 효과라는 용어를 아세요? 레버리지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게 이제 경제나 금융에서는 적은 투입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 대체로 빚을 내고 이 주식을 통해서 금융시장에서 뭔가를 자산 가치를 키우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런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은 계속해서 앞에 네 가지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계속 레버리지를 줍니다. 집 마련하려고 그러면은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집 마련하느라고 돈을 빌리고 나서 이자를 내면은 그 이자는 세금 계산할 때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가 내 집 마련을 권하는 거죠. 내 집 마련이란 게 묘하게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꿈인 것 같이 여겨지게 디자인이 된 거죠. 일터도 마찬가지죠. 평생 직장, 어엿한 직장, 괜찮은 직장을 다녀야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가 입증받는 것처럼 사실 그 직장을 다니는 것과 나하고는 뭐 서구에서도 근대적 전통으로 보면 그건 별개의 일인 거죠. 내가 뭐 애플에 다닌다고 스티브 잡스가 아닌 이상이야 무슨 내가 뭐 애플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대체로 이제 생각하는 게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런 건데 우리는 굉장히 이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삼성에 다니면 내가 삼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정근대적인 방식인데 그것도 역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자영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영업자 이렇게 많이 뛰어드는 것도 제가 지금 그 소속도 없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근데? 왜 나는 어디 소속돼 있거나 간에 나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개인이고 뭐 그냥 진짜 자본주의 많이 발달한 서구 전통을 또 이야기하면 다 이름으로 대부분 부르고 미스터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도록 뭔가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대량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소비를 많이 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사회가 돼가는 거죠. 예를 들면 대형마트들이 막 들어서서 동네 상권을 잠식합니다. 그럼 자동차가 없으면 쇼핑을 하러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동차를 몰고 쇼핑을 갑니다. 자동차까지 몰고 가는데 한 번 가면 많이 사와야 됩니다. 많이 사오면 어디다 두죠? 냉장고에 넣어야죠.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신혼부부가 신혼 때 사는 냉장고의 크기는 300리터짜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나누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900리터짜리도 나오죠. 1000리터짜리도 나온다고 그러죠. 김치냉장고도 있죠. 김치냉장고 500리터짜리도 나왔대요. 집안에 막 그 물 무게로 따지면 1.5톤 정도를 집안에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막 생기는 거죠.
그 공간 옛날에 어디에 있었죠? 그 공간은 동네 물류센터에 있었죠. 동네 구멍가게에 있던 공간이죠. 가서 걸어가서 이렇게 사올 수 있는 거리에 있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대량 소비를 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1986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전에 조금 전에 태어나셨어도 이거 같이 겪고 계실 수도 있어요. 세대론이 아니고요. 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생긴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뭐냐면 첫 번째로 내 집 마련 부추기는 사회가 만들어낸 것은 집값 상승이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집을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죠. 근로소득과 이 집값과의 격차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죠. 두 번째로 평생 직장, 괜찮은 직장, 일자리는 빨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빨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반도체 호황이 와가지고요. 삼성전자가 그때 부약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천년만년 1등 기업이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97년 이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그 재벌 기업 중에서 1위가 아니었습니다. 1위가 대우고 그 다음에 현대고 그 다음에 삼성이고 이런 순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근데 그 한참 전에 삼성이 처음으로 진짜 재벌 기업처럼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게 이 반도체 호황하고 같이 오는데 그때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영업이익이 몇천억 나고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이 다 같이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보너스를 줄 때 중소기업도 다 보너스를 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런 흔히 트리클다운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뭔가 위에서 돈이 벌렸을 때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자리를 통한 분배 효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한국의 상위 2,000개 기업의 이 숫자거든요. 파란 막대기가 매출인데 매출이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2배로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일자리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업이 매출이 늘면 이제 외형이 성장하니까 사실 사람 많이 고용해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큰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비중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좋은 기업에서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새롭게 창업하려고 하는 새로운 세대는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디 창업을 하려고 해도 다 많잖아요. 커피 전문점 하나 열려고 그러면 어디 열어야 될지 알 수가 없죠. 내가 열 수 있는 곳은 장사가 안 될 곳이고 내가 열고 싶은 곳은 이미 있고 경쟁자가 있고 또는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열 수가 없죠. 그리고 대량 소비 때문에 굉장히 고비용 사회가 됐죠. 뭔가 많이 소비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신규 진입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신문에서 많이 보는 사회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좀 곱씹어 보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선 세대가 뭔가 추구했던 그 욕구들, 그 욕구가 다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한편으로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사회에 새로 진출하고 싶은데 지금 끼어들 장소가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그 끼어들 장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중요한 그 욕구들이 뭔가 전환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 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군데서 보이거든요. 내 집 마련하려고 열심히 그 돈 정부에서 보증해서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산 결과 하우스 푸어로 전락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죠. 평생 직장은 정말 꿈속에서만 있는 거죠. 4, 5점 5, 6도라고 해서 45세가 정년이고
56세까지 있으면 도둑놈이다 이런 이야기가 유행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대량 소비 큰 냉장고 갖고 있는 이 사회는 지금 올여름에 우리가 다 목격했다시피 에너지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 기존의 시대가 다 이렇게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중요한 욕구들이 다 흔들리는 계기가 된 겁니다.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에 취업하신 분들한테 특히 많이 해당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이게 연간 근로시간입니다. 보시면 위쪽에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고 아래쪽에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이 몇 시간쯤 될 것 같으세요? 독일의 근로자 한 명이 독일의 취업자 한 명이 연평균 노동하는 시간은 1,400시간이 안 됩니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00시간 가량 되거든요. 숫자가 되게 복잡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8달 일할 때 한국 사람들은 12달 일한다. 어떠세요? 독일 사람들 너무 게으르지 않나요? 하지만 독일의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죠. 일을 하는데 오랫동안 보람있게 일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협동조합에서 이 협동의 가치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직장인 스트레스는 우리나라가 최고조인이라고 하는데 그 최고조인 이유가 또 중요합니다. 그 최고조인 이유는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 그것 때문이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사실 전혀 상관없는 가치를 굉장히 긴 노동시간 동안에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될 리가 없죠. 요 뒤에 나와 있는 사진은 집속탄 사진인데요. 집속탄을 투하하는 장면입니다. 클러스터 밤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클러스터 밤, 집속탄.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일 텐데, 폭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클러스터 밤이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요. 한 개 폭탄을 떨어뜨리면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십 개, 수백 개의 이 작은 폭탄으로 분해가 됩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바람과 함께 흩뿌려지죠. 폭탄 하나가 뚝 떨어지면은 전통적인 폭탄은 딱 낙하하고 나면 그 주변에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주 작은 폭탄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흩뿌려져서 어디선가 터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곡괭이질을 딱 하는 순간 뻥 터져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집 마당에서 애가 놀려고 이렇게 이 부삽으로 화단에서 막 파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뻥 터져요.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집속탄은 사용하지 말자는 협약이 만들어지고 사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이 다 그 사용 금지 협약에 사인을 했는데요. 유독 2개 선진국만 사인을 안 했어요. 어떤 나라들일까요? 하나는 네? 북한이요? 예, 북한은 선진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북한은 이러면 안 되는데 미국 예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나라는 어딜까요? 아까 비슷하게 맞추셨는데 한국입니다. 한국도 사인을 안 했어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만 사인을 안 한 나라고 이 사인을 한 나라들에서는 스스로 생산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 폭탄 인명살상용이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폭탄을 만드는 회사에서 월급도 많이 주고 안정적인 직장인데요. 거기서 일하고 싶은 분 혹시 계신가요? 손들기 좀 쑥스러우시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안정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주식에 투자는 해보고 싶다. 손들기 이것도 상당히 쑥스럽죠. 제가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거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신용복 선생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린 여러 가지 가치를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데 주식회사는 주주를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금융은 우리가 금융이 별게 아니고 우리가 가입한 펀드 같은 거예요. 수익 딴 건 다 모르겠고 재무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가치를 가진 복잡한 사람들이고요. 일자리를 구할 때는 그 기업이 폭탄을 만드는 기업인지 그 기업이 뭐 사람을 죽이는 기업인지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인지 이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우리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죠. 다른 것들은 모두 사상하고 주식회사와 시장경제하고와 금융이 이렇게 같이 모이면 이윤만을 이렇게 이윤극대화만 이렇게 뽑아내서 그것만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녀야 돼. 내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좋으면 좋겠어. 고갈 안 됐으면 좋겠어. 내 펀드는 수익률이 높았으면 좋겠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는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이건 수익률이 높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이 가치는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높이는 일에 동참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높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높아진 스트레스 우리는 또 대형마트에 가서 열심히 많이 소비를 하면서 풀죠. 퇴근 뒤에는 또 자유로우니까 그것을 자유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유라는 것은 신영복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 듣고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자유가 자기 이유라고 그러셨잖아요. 뭔가 투자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뭔가 자기 이유를 갖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일자리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고용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고용률이 낮고 고용률 안에는 자영업자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취업자들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률이 낮고 자영업자 숫자가 높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용률이 여기 보이는 것보다 사실 더 낮다는 거죠. 자영업자들 중에 상당수는 굉장히 장사가 안 될 걸 알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체면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하는데 많이들 실패를 하고 또 뛰어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더 사실 고용률이 낮은 상태죠. 일하는 사람들은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게 일하고 오랫동안 일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노동시장에 끼어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접해서 제가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이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자영업자 기혁씨라는 분입니다. 2004년에 갈빗집을 하나 였는데요. 그 전까지 이분은 동네 시장에서 계속 갈빗집을 하던 분이셨어요. 재래시장에서 작게 고깃집을 한 거죠. 그러다가 2004년에 그 아이도 태어나고 그래서 조금, 그리고 그 전에 갈빗집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업을 벌여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4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은행 빚을 잔뜩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2층짜리 갈빗집을 엽니다. 근데 이 갈빗집이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트럭 과일 행상하고 호떡 노점상 같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쭉 하다가 그거 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요. 2008년에 다시 갈빗집을 엽니다. 이번에는 재래시장에, 그러니까 이전처럼 많은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이 일하던 재래시장에 다시 들어가서 갈빗집을 엽니다. 근데 또 잘 안 됐습니다. 그 잘 안 된 이유는 주변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생기니까 재래시장에 사람이 안 오고, 사람이 안 오니까 이제 갈빗집도 덩달아 다 안 된 거죠.
이게 업종 때문인가 고민하면서 오리고기를 바꿔봤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돈을 다 까먹고 결국에는 가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퀵 배달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퀵으로 배달하던 물건에 사고가 하나 났어요. 5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500만 원이 또 빚이 생긴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낙지 음식점으로 이 오리고기를 바꿔봤는데 그것도 뭐 전혀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겹쳐서 올해 7월 달에 폐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8월 16일 오전 10시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자살을 한 거죠.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제가 접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제가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접한 적이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서복덕 씨라는 분이 계세요. 서복덕 씨라는 분은 한 2년 전에 홍대 청소 노동자들이 학교하고 갈등을 빚어서 이 해고 문제 때문에 갈등 빚어서 막 싸우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인데요.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청소 노동자로 살고 이렇게 해고 당하신 분은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60대 이상이시고 또 이렇게 자영업 하시다가 망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시고 한데 이분들은 뭔가 우리하고 되게 다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거의 비슷한 분들인 거예요. 서복덕 씨라는 분도 1980년대에 그 대한모각이라는 되게 괜찮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다니던 남편하고 같이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던 분이고 그 대한모각 그만두고 나서 1990년대에는 동네에서 빵집을 차렸던 분이거든요. 사장님이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몰리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던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욕구들을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살아왔던 분들인 거예요. 그냥 우리 사회 중산층으로 다 살아갈 수도 있었고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었고 저 갈비집에 성공했다면 훨씬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운이 없어서 잘 안 된 분들인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이런 교훈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부터 뭔가를 우리가 시작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던 욕구와 같은 것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죠. 내 집을 가지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같고 내 직장, 평생 직장,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버티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뭔가 무리해서라도 나 혼자 창업을 해서 자영업을 시작해서 사장님 소리를 들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많이 소비를 하면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준다는 굉장히 그런 교훈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오후에 많이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관심을 갖고 계신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야기거든요. 한국 경제가 지금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쭉 이렇게 발전해온 경로가 있죠. 그 경로를 다 뒷받침하는 디자인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것들이었죠. 내 집 마련, 부동산 거품, 소비 거품,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이 일종의 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자영업자 많은 게 일종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영업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사회복지가 많이 필요한 상태로 금방 가는데 그걸 이제 떠받쳐주는 역할을 계속 하면서 거기 자영업자들한테 또 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빚을 지원하면서 뭔가 계속 버텨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거는 더 이상 이렇게 집행될 수 없다는 게 사실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다행히도 뭔가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기업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협동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켜야 하니까요. 제가 예를 들면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는 건 굉장히 발랄하면서도 아주 유의미한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 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쉐어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우주라는 서비스를 또 찾아보시면은 혼자 살거나 혼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큰 집에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그걸 이렇게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 공유경제 기업이 우주라는 곳이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 단순히 누가 혼자 사는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든다 라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집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에서 넘어서는 것, 또는 내 공간은 내 거라는 생각을 좀 넘어서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걸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은 공유경제라는 키워드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카시어링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동차들 중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자동차는 몇 대나 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한 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차는 다 서 있는 거죠. 어떤 한 시점을 딱 끊어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이 성장을 잘한다고 하면서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유재산권이잖아요. 소유권을 아주 잘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 소유라는 게 개별 소유잖아요. 개인이 뭔가를 소유한다는 내 집 마련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사업으로 따지면은 한 회사가 한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또는 한 가족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스템이 낳게 되는 이 결과를 이 숫자가 딱 보여주는 거죠. 사실 어떤 자산은 공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던 거죠. 집만 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더 깊이 하고 있는 곳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곳인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컨텐츠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뭔가 만들어서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한 말이 진짜 나의 거냐? 이 질문을 받으면 저도 뭐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연이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 내 생각 중에 어떤 부분이 나의 독창적인 것이고 어떤 부분은 내가 딴 사람한테 배운 건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인터넷에 내가 무슨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저작권이 나한테 온전히 귀속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 가닿게 되죠. 그럼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것은 어떤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유되어 있어야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정당한 것인데 그것을 한번 표시를 해보자. 자기가 각자 알아서. 이거는 나 혼자서 만든 건 아니고 사회의 것이라고 나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자. 뭐 퍼가도 되고 수정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연 종료 15분 전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 딱 이렇게 나는데 15분 그 안에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협동조합하고 뭐 사회적 경제 이야기는 오후에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를 계속 좀 더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가 개발 시대가 끝나면서 벌어지는 전환 현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특히 이제 올해 제가 많이 그걸 깨닫고 있는데 올해 몇 군데 컨퍼런스를 제가 다니면서 깨닫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 서구에서도 비슷한 반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08년의 이 미국발 금융위기는 굉장히 많은 반성을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요. 대체로 경제학자들이 이런 반성을 하는데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자꾸 목격을 하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이 사실 이 질서를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성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분이 아마티아 센이죠. 이분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고, 아마티아 센은 그 인도계 학자인데 하버드대 교수고요. 이 두 분은 경제학자고 둘 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전에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 대통령 때에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하는데 그게 GDP에 대한 프로젝트였어요. 국민 총생산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국민 총생산 GDP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나라 GDP는 얼마야? 하고 굉장히 쉽게 대답을 하잖아요. 한국은 경제 수준이 얼마나 돼요? 1인당 GDP가 한 24,000불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뭐 한 4만 불 정도 되니까 한국의 2배 정도 잘 살겠네요.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충격적인 비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GDP를 계산을 할 때 GDP라는 것이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국내 총생산인데 GDP의 정의는 그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 부가가치를 계산할 땐 어떤 것들이 계산이 되고 어떤 것들이 계산이 안 되는지를 따져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요. 두 나라는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 나라입니다. 인구와 자연환경과 상업환경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나라인데 한 가지만 다릅니다. A라는 나라에서는 아기의 이유식을 엄마가 무조건 만들어서 먹여야 됩니다. 절대 어디서 사다 먹이면 안 되는 나라인 거죠. 이유식 생산이 금지되어 있어요. 직접 자기 아이의 이유식은 자기가 만들어 먹여야 되죠. B라는 나라에서는 아기한테 직접 이유식 먹이는 건 불법입니다. 무조건 나가서 사 먹어야 돼요. 두 나라를 비교하면요. 어느 나라 GDP가 더 높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 학자들이 던졌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A라는 나라는 자기 아기는 자기가 먹여야 되는 나라고 B라는 나라는 사다 먹여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GDP는 어느 나라가 더 높을까요? 사다 먹이는 나라가 더 높겠죠? 왜 그렇죠? 네?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시장에서 선거를 그거 나라가 생산한 거 그렇죠. 예.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것만 부가가치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죠? A일까요? B일까요? 아기들이 굶지 않고 이유식을 다 먹었다는 가정 아래서 두 나라 경제는 최소한 양적으로는 똑같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유식이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영수증이나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화폐로 계산된 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실물이 중요한 건데 두 나라는 실물이라는 측면에서 양적으로 똑같죠. 하지만 우리는 B가 더 GDP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일까요? 어느 사람들이 더 좋을까요? A. 이유식 만드는 게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아이는 자기가 먹이는 게 얼마나 훨씬 더 행복한 일이죠. 아기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행복한 일일 테고 대체로 A가 더 행복한 나라일 것 같다는 게 우리 느낌이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나라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엄청 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몇 가지 얘기를 한마디만 드리면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여름에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캘리포니아 가서 예전에 유학 갔을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구글에서 일하고 있어요. 구글은 꿈의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전에 어디에서 일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었고요. 그 전에는 야후에서 일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회사라는 회사는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데 다 이렇게 협력하고 다니는 친구죠. 재밌니?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괴롭대요. 왜 괴로운데? 구글인데 꿈의 직장이잖아.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대. 세계 어디서나 직장은 다 똑같나 봐요. 직장이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주식회사에 속성한 거에 비슷하겠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무 압권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이 친구는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경제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전형적으로 그냥 미국에서 회사 다니는 그런 경영하는 그런 친구인데, 회사는 자기가 보기에는 태생적으로 그 친구의 영어 단어 그대로 옮기자면 이블인 것 같아요. 이블. 인간과 회사는 원래 맞지 않다. 그 맞지 않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원복지제도도 나오고 정규직 같은 거 도입해가지고 이 고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기업에 다니는 아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했는데 맞장구는 잘 치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 본질적인 이야기잖아요. 회사의 목표라는 게 있죠. 회사의 목적이 있고 나는 나의 목적이 있잖아요. 나의 목적하고 회사의 목적이 같을 수가 없는 구조가 이제 주식회사라는 체제잖아요. 내가 무슨 주주한테 이윤 극대화시켜주는 게 나의 개인적 목표가 될 수는 없죠. 그 사이를 잇기 위해서 회사는 계속해서 인사제도를 도입을 하죠. 그래서 자아실현을 이 직장에서 할 수 있고 롱텀 커리어를 뭔가 개발할 수 있고 이 회사 안에 공동체도 있고 문화도 있고 클럽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북돋우면서 사람들을 잡아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회사의 목적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회사 내 목적과 좀 비슷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면서 잡아두잖아요. 그런 얘기가 사실 협동조합하고 이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에서 대안적인 경제조직 생각하는 분들한테 핵심적인 얘기죠. 회사의 목적이라는 것이 아까 신영복 선생님 말씀이 또 생각나는데요. 그냥 만약에 이게 직원 협동조합이라면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 회사의 목적이겠죠. 그 협동조합의 목적이 그냥 그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소비자 협동조합이면 거기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그냥 가는 길이 그 조합의 목적이겠죠. 그럼 일치가 되잖아요. 내 목적하고 그 회사의 목적하고 일치를 시킬 가능성을 마련해주는 거버넌스가 바로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두 개의 나라 계속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는 사람들이 다 회사 다니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요. 다 회사는 이윤국대화만 해야 되고 이 나라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고상하고 그냥 협동의 가치와 문화적인 이 수준 이런 것들만 추구하기 때문에 다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하고 있어요. 돈 엄청 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막 계속 탄생을 하고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자동차 수출 잘 되고 철강 수출 잘 되고요. 돈 엄청나게 모이고 빌딩이 막 들어서고요. 낡은 집들이 다 재개발되어서 다 높은 고층 아파트를 변합니다. 25년 만에 유엔에도 가입하고 뭐 월드컵도 열고 올림픽도 열고 다 했어요. OECD도 가입하고. 근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다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하면 다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일을 합니다. 고층 빌딩은 앞선 나라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서지는 않았어요. 수출은 좀 덜 됩니다. 이런 나라, 두 나라 사이에 어느 나라가 더 나은 나라인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스티글리츠나 아마티아스는 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대안적인 경제 조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요.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가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경쟁 이론으로 세계를 주름잡던 이 경영학계 구루이죠. 근데 이분이 4월에 제가 스콜 월드 포럼이라는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열리는 포럼에 갔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영리 활동가, 사회적 기업가 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1000명 정도가 모여서 매년 하는 포럼이죠. 거기에 이 양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 사람은 경쟁의 가치를 지금까지 역설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새로운 GDP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된대요. 소셜 프로그레스 인덱스라는 사회 진보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의 정책 목표를 이제 GDP 높이는 걸로 하지 말고 환경과 교육과 문화와 인권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는지를 같이 경제적 가치하고 같이 넣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냐면요.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던 사람도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정도로 된 거죠.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그런 내 집 마련이니 대량 소비니 이런 것들을 꿈으로 삼는 그런 꿈을 가진 것이 정상적이고 다른 꿈을 갖는 것은 이상하고 실현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이상한 구조에서 경제 발전을 쭉 해왔단 말이죠. 이상하다고 그 과정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해왔고 거기서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어요. OECD 가입이든지 월드컵 개최든지 글로벌 기업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을 우리 사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파생된 문제들은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일자리 문제, 자영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의 질문을 이제 우리는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마이클 포터를 위시해서 스티글리츠, 아마티아 센이 다 한 목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사회의 원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 키워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아까 이정주 이사장님 나오셔서 자조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협동조합의 원리에 자조의 원리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전체를 운영하는 원리에서 어떤 개별적인 조직이나 개별 그 주체가 가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죠. 소셜 리스폰서빌리티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하고 관련해서 ISO 26000이라는 그런 국제 기준도 나와 있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책임을 많은 주체들이 갖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여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죠. 과거에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국제와 사회정책을 다 책임지고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경제는 책임지고 이렇게 나눠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라 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고 모든 주체에 다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든지 사회적 기업이든지 사회적 경제처럼 뭔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목적과 가까운 방법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도 또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 책임도 같이 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혁신이라는 이야기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소셜 이노베이션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속 가능성은 이게 뭔가 이렇게 일을 해나갈 때 어쨌든 간에 혁신하고 책임지고 뭔가 발전해 나갈 때 환경을 같이 생각하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지구 전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이게 다 의미가 없을 테니까 그런 그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시나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주체를 꼭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새로운 질서가 이제 막 태동하고 있고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누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 조직의 리더이신 50대, 60대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변화할 수는 있지만 끌고 가는 주체는 전혀 다른 사실 젊은 세대여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체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평생 동안 내 집 마련을 하고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살아왔던 사람이 사실 이제 원리가 바뀌었으니까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난 포기하겠어. 갖고 있던 집도 포기해도 돼.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그게 하우스 푸어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를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건데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회사의 방식으로 계속 성장해온 기업이 갑자기 그렇게 원리를 바꾸기는 쉽지 않죠. 협동의 원리나 뭐 사회적 책임, 사회적 목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세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주체가 되는 거죠. 항상 저 세대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기업만 따지더라도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의 제이브 웰치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조금 지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또 거기 지나면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또 다른 원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뭔가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GDP를 대체하는 어떤 평가 기준이 나오고 그것은 협동과 행복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꿈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협동조합이 뭔가 상당히 중요한 경제 조직이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된다는 것도 꿈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25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5년, 30년 전에 정말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정권이 바뀐다거나 이런 거. 군인 아닌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거나. 1985년에 대학생들이 군인 아닌 대통령을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아마 협동조합이 우리 경제의 주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황당한 상상이었을 거예요. 협동조합 만든다고 잡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협동조합 만들지 말라고 캠퍼스에 경찰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건 이제 상상을 얼만큼 하고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테크니컬하게 잘 운영해 가느냐 하는 이슈는 있지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아니고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좀 저는 용기를 가지시고 새로운 일에 많이 도전하시고 그 소셜 픽션이라는 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하마드 유누스가 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이언스 픽션을 200년 전 그 작가들은 썼는데 공상과학 소설이잖아요. 썼는데 거기에 뭐 자동차니 비행기니 24시간 뉴스 채널이니 뭐 대륙간 항공기니 이런 거 다 등장한단 말이죠. 그게 다 구현됐단 말이죠. 근데 왜 사회적인 상상은 사람들이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가난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고 왜 모두가 창조적인 교육을 왜 상상하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던데 협동의 원리로 운영된 조직 이런 상상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더 깊게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항상 모든 것은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부족한 말씀은 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